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첫 번째 강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마드 스컬프트에 대한 설명과 어떤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타블렛의 종류와 제가 선호하는 추천하는 필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2020년에 출시된 그런 기기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이번 커리큘럼을 따라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이상,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이상 이 정도의 기기 스펙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하의 모델도 작동은 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준비한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탭의 경우에도 갤럭시 탭 S5 이상이면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핸드폰으로도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기기 스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이질감 필름을 부착하고 있는데 어떤 필름을 추천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종이질감 필름이나 유광 필름이나 저는 각자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종이질감 필름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유광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에 제 얼굴이 반사가 되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막아야 되고,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야외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빈도가 높다 보니까 카페 같은 데서 작업을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카페나 이제 그런 외부 조명들에 의해서 이 유리질감 필름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빛이 반사되면서 좀 작업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질감 필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종이질감과 굉장히 비슷한 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질감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점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색감이 탁하게 변한다는 점, 그리고 이 펜슬의 펜촉이 빨리 닳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펜촉이 빨리 닳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루에 4-5시간씩 하드하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펜촉이 닳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펜촉도 1년 이상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촉인데 크게 닳았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촉이 닳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닳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펜촉은 소모품이라서 펜촉도 별로 비싸지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색감이 좀 탁하게 변하는 부분은 평소에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보인다든지 그 정도의 색감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필름을 사용하셔도 작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플을 설치를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애플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앱스토어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설치하는 방법이나 검색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이패드에서 앱스토어를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에서 노마드 스컬프트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마드 스컬프트에 대한 어플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열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마 19,000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매를 하시고 이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노마드 스컬프는 데스크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브러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지브러시 못지않은 여러 가지 기능과 그리고 디테일한 작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바일에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어플을 1년 반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는 지브러시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 노마드 스컬프에 대한 작업의 재미가 저는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취미로서의 강좌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 실무자도 충분히 굉장한 고퀄리티의 작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저와 함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탱크 모델링도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탱크 작업물인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팅도 변화가 되고 좀 복잡하고 다양한 파츠들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핀터레스트와 구글에서 자료를 레퍼런스를 보고 모작을 하게 된 거고요. 노마드 스컬프트의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2차 창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취미로 발을 들이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 아이패드에서 만든 리소스를 데스크탑으로 넘겨서 실무자들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중간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든 모델링 데이터를 3D 프린팅을 통해서 피규어를 만드는 2차 가공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프로크리에이트와 같은 다른 별도의 드로잉 프로그램으로 넘긴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또 디테일한 텍스처 작업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서 이미지로 변환을 한다든지 그 이미지를 포토샵과 프로크리에이트와 같은 드로잉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가공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재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가끔 하고 있는데 제 수업을 들으셨던 수강생 분들 중에 어떤 분께서는 화분을 직접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식물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3D화해서 3D 프린팅으로 뽑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 분께서는 직접 제품을 만들기 전에 3D로 샘플을 만들어서 이제 이미지화하고 싶어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노마드 스컬프의 굉장한 장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좌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작업보다는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의 스펙과 그다음에 필름의 선호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다양한 분야로 재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좌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노마드 스컬프의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노마드 스컬프의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설명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마드 스컬프를 실행을 하시면 화면 가운데에 동그란 오브젝트가 나타나 있는 이 화면을 보게 되실 텐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캔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에 빈 공간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는 오른쪽 상단에서 이렇게 프론트, 라이트, 탑, 레프트, 백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할 때 오브젝트를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카메라를 회전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화면의 빈 곳을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빈 곳에 두 손가락을 터치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한 브러쉬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서 브러쉬의 크기와
브러쉬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브러쉬의 크기와 강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은 좌우 대칭으로 동일하게 작업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서 대칭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동시에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칭 그래프가 꺼져 있다면 한쪽에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작업은 대칭을 켜놓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오브젝트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토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찰흙을 덧붙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빼기라고 마이너스 그래프가 있는데 이 빼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거칠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아래 보시면 부드럽게 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부드럽게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거칠었던 부분들을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드 스컬프에서 작업을 하는 이 스컬핑이라고 하는 이 조각하는 작업을 할 때 오른쪽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서 브러쉬의 크기, 세기, 대칭, 그리고 튀어나오는 작업과 빼기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부드럽게로 다듬는 작업, 모든 작업은 이런 공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브러쉬에 해당하는, 브러쉬에 대응하는 그런 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기즈모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기즈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썼던 부드럽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부드럽게라고 하는 브러쉬가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왼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즈모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회전했잖아요. 이 기즈모를 이용하면 이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화살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을 별도로 띄고 있죠. 우리가 이 노마드 스컬프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작업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3D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각각의 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의 가로축, X축이고요. 녹색의 세로축, Y축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의 이 Z축이 있고요. Z축은 이 깊이 값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드로잉을 할 때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2D라고 부르거든요. 2D는 X와 Y 이 두 가지 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D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D는 Z축이라고 하는 깊이 값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D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축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동그란 타원형의 와이어가 또 있는데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동그란 라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라인을 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줄이거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는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각각의 색상을 기준으로 동그란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드래그를 하시면 좌우 대칭으로 스케일을 늘렸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모난 아이콘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축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즈모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 왼쪽 상단에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폴리곤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왼쪽 상단에 집중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이 브러쉬의 세부적인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선택이 되어 있는 기능들의 세부 항목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단축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화면 아래쪽에 격자 무늬가 나타나 있을 텐데 여기 하단에서 격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해제를 하게 되면 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로 가기 화살표가 있고요. 숫자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30번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뒤로 가기가 30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가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12번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 내역을 볼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 내역을 여기에서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은 이제 다음 강좌를 통해서 차차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가 자주 사용되는 만큼 매번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손가락 2개 터치를 하게 되면 한 번씩 뒤로 가기가 수행이 되고요. 세 손가락을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기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축키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손가락을 터치를 하고 한 손가락으로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라이팅과 환경값을 이렇게 회전해서 볼 수가 있고요. 브러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손가락을 선택한 다음에 한 손가락을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노마드 스컬프의 기본적인 구성과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마드 스컬프에서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제가 애용하고 있는 그런 브러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 스피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점토 브러쉬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브러쉬의 크기, 브러쉬의 세기, 대칭, 지난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여기에서는 대칭을 끄고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토 브러쉬는 이런 식으로 거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클레이 브러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투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점토 브러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번 작업이 되어 있는 내역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찰흙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초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기초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자, 다시 뒤로 가기로 원 상태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브러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란 형태의 브러쉬로 가볍게 그림을 그리듯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점토 브러쉬와는 다르게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라인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점토 브러쉬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작업이 되어 있던 작업 내역을 덮어서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위를 지나가는 형태는 되지만 완전히 흔적을 덮어버리지는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토 브러쉬로 초벌 작업을 거칠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일반적인 브러쉬로 디테일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브러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 브러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의 순서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의 순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점 참고 바라고요. 일단 이 브러쉬는 플래툰 브러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넓은 면적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토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거친 작업을 하게 됐을 때 부드럽게를 이용해서 다듬을 수도 있고요. 이 병합 브러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정리할 때도 사용하지만 이 병합 브러쉬는 깔끔한 면을 표현을 하거나 이런 꺾여져 있는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맞닿게 작업을 하면서 이런 깔끔한 라인을 경계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브러쉬이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브러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동 브러쉬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잡아당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자, 그리고 팽창 브러쉬가 있습니다. 팽창 브러쉬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부풀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피부같이 부드러운 표면이 맞닿았을 때 부풀어 오르는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 팽창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눌러주게 되면 피부와 피부가 만나는 접점이라든지 입술이 맞닿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이 팽창 브러쉬로 적당한 크기와 강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그런 부풀어 오른 현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즈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를 회전하거나 늘리고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브러쉬가 있는데 마스크 브러쉬는 포토샵에서 있는 그 마스크와 비슷한 개념이고요. 마스크 브러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영역을 칠해줄 수가 있고, 이 마스크로 작업이 된 부분은 어떤 스컬핑 작업을 했을 때 작업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요. 마스크가 칠해져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브러쉬의 기능들을 알려드리게 되었고요. 나머지 굉장히 많은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들은 제가 앞으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방금 소개했던 기본적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간단한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마드 스컬프로 간단한 치즈의 모델링을 진행해 볼 텐데요. 전반적인 노마드 스컬프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노마드 스컬프를 실행을 하시면 나타나는 이 스피어 오브젝트를 카메라를 프론트를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게 해놓고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오른쪽 브러쉬 리스트에서 여기 보시면 자르기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르기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서 직사각형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빈 화면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윗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하얀색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탭을 이렇게 떼게 되면 바로 선택된 영역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일반적인 브러쉬를 점토 브러쉬를 선택해서 화면을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윗면과 아랫면이 잘라져 있는 형태를 만들게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의 탑을 눌러서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브러쉬 리스트에서 분할을 눌러줄게요. 자르기와 분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자르기는 잘라낸 부분을 잘라서 없애주는 기능이고요. 분할은 잘라서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할을 눌러주시고 왼쪽에서 다각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때 여기 왼쪽 상단의 카메라는 원근이 아니라 직교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바라봤을 때 원근 값에 의해서 사물의 왜곡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근을 끄고 직교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 원근 값을 없애주고 왜곡이 없는 그런 상태로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태가 되었고요. 자, 분할해서 다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한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세 개의 포인트가 이어져서 이렇게 삼각형의 라인이 생성이 되었고요. 피자를 잘라주듯이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라인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해준 다음에 이 하얀색 포인트를 한 번 더 탭을 하면 검정색으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검정색끼리 연결이 되면 직선의 형태로 라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은 이 동그란 형태의 중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넓게 삼각형으로 형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녹색의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탭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콘이 사라지게 됐는데 왼쪽에서 기준모를 눌러줄게요. 기준모를 눌러서 방금 잘라냈던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오브젝트가 그대로 분리가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오브젝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왼쪽 상단에 이 씬 항목으로 가서 보시면 이 씬에서는 오브젝트를 관리를 하는 그런 메뉴고요. 이런 식으로 스피어와 스피어 1 두 가지 오브젝트가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어 1번이라는 오브젝트가 체크박스로 체크가 되어 있죠.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눈을 감겨주게 되면 화면에서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을 감기거나 이름을 확인하고 선택이 되어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프로젝트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저장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장을 눌러서 치즈 만들기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썸네일로 이 모델링 파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자동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 저장은 5분마다 한 번씩 자동적으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강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경우에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5분마다 한 번씩 백업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포트와 익스포트가 있는데 임포트에도 열기가 있죠.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에도 열기가 있는데 프로젝트의 열기에서는 아이패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각종 프로젝트 파일들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열기 항목이 있고요. 여기 임포트에 있는 열기는 외부에서 저장한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올 때 여기에서 열기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익스포트에서는 아이패드에서 만들어 놓은 이 모델링 데이터를 외부로 넘길 때 익스포트를 이용해서 외부로 넘길 수가 있는데 GLTF와 OBJ, STL 이 세 가지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OBJ 포맷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 렌더 항목이 있는데 렌더에서 PNG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작업이 된 상태를 저장을 하게 되었고요. 자, 다시 작업으로 돌아와서 이 잘라져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브러쉬에서 일반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에서 대칭은 비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를 눌러줄게요. 빼기를 눌렀기 때문에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 오브젝트의 윗면과 아랫면을 잘라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치즈를 조각을 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표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깔끔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와이어를 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측면에서 보이는 이 와이어의 흐름은 굉장히 균일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윗면과 이렇게 잘라낸 부분들의 면은 굉장히 불규칙적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옆면과 윗면의 작업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와이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재정렬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즉, 그 작업은 여기 아래에 있는 복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복셀을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윗부분에 있던 불규칙한 와이어의 흐름이 다시 규칙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큰 오브젝트도 선택하신 다음에 복셀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데 보시면 그래도 뭔가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폴리곤의 양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폴리곤의 양을 어떻게 늘려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다중해상도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다중해상도에서 세분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분화를 한 2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와이어를 보시면 폴리곤의 밀도가 굉장히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선명해졌죠. 세분화 작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작업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에서의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폴리곤의 밀도가 높아야지만 디테일한 작업을 더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왼쪽 상단에 다중해상도에서 세분화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세분화로 2번을 눌러줬기 때문에 여기 다중해상도 그래프도 2칸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조절해 가면서 구분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몸통 오브젝트도 선택하신 다음에 세분화를 2번만 눌러줄게요. 자,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불규칙적인 구멍을 군데군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통에 가려져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오브젝트를 가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씬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눈을 감겨 주시고요. 다시 이 오브젝트를 눌러 주시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죠. 눈을 감겨줬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구멍을 내준 다음에 거칠어진 표면을 부드럽게를 이용해서 다듬어 주게 되면 경계면이 좀 부드럽게 다듬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도 한번 다듬어 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일반 브러쉬와 점토 브러쉬의 특성에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계면을 보시면 일반 브러쉬로 작업을 했을 때 이 엣지 부분이 그대로 내려가면서 약간 흔적이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토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경계면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경계면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브러쉬와 점토 브러쉬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브러쉬를 교체해 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점토 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쪽을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씬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눈을 감겼던 오브젝트의 눈을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이제는 위쪽에 있던 작은 오브젝트의 눈을 감겨 줄게요. 자, 계속해서 이 큰 오브젝트도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두 오브젝트를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과 재질을 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이 동그란 매터리얼이라고 하는 항목을 활성화 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런 동그란 구체와 컬러 팔레트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컬러 팔레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구체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샘플을 바로바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정을 해도 어떤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색상과 재질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두 칠하기를 눌러 주신다면 이런 색상과 재질이 오브젝트에 그대로 통째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치즈라고 하기에는 이 색상과 재질은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광택이 조금 덜 나는 이런 샘플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을 바꿔볼게요. 진한 옐로우 느낌으로 색을 지정을 하고요. 색을 지정을 해도 이전의 작업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는 없고요. 여기에서 모두 칠하기를 눌러줘야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똑같은 세팅이 입력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오브젝트를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매터리얼 항목으로 가셔서 다시 모두 칠하기를 눌러주면 두 오브젝트가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재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즈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 약간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라이팅과 그런 후처리 작업이 빠져 있기 때문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마드 스컬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만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드셨다면 이제 라이트와 그런 후처리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추가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추가를 하고 여기서 라이트를 복사를 한 다음에 라이트의 위치와 색상과 강도를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림자와 입체감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바닥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바닥 위에 치즈가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에 라이트까지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퀄리티를 끌어올려 볼게요. 바로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 역시 제가 다음에 추가로 영상에서 강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모델링 작업을 할 때 후처리 기능과 이런 라이트의 추가, 그 다음에 모델링 작업,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모델링 작업이 끝났다면 라이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후처리 기능을 통해서 퀄리티를 높여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노마드 스컬프를 이용한 모델링 작업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강좌를 진행함에 따라서 예제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마드 스컬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기즈모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노마드 스컬프에서는 모델링을 만들고 조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즈모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크기를 키우거나 줄인다든지 오브젝트를 복사하거나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기즈모가 굉장히 유용하게 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 기즈모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컨트롤 한다라고 봤을 때 이 기즈모가 필수이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콘의 개념의 이 UI가 좀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한번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중요한 기능이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리스트에 기즈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역시 기즈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기즈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회전하거나 늘리고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 아이콘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갈래의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타나 있죠. 각각 녹색, 빨강,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각각 빨간색은 X축, 가로를 담당하는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은 세로를 담당하는 Y축, 그 다음에 파란색은 깊이감을 담당하는 Z축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의 축을 이용해서 공간감 있게 만들기 때문에 3D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2D라고 부르죠. 2D는 이 X, Y축 이 두 가지 축밖에 없어요. 그래서 2D라고 부르고 공부하고 있는 3D는 X, Y, Z축 세 가지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4D 영화를 본다고 하잖아요. 4D는 시각적인 2D, 그 다음에 의자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받는 것들을 이제 공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D, 거기에 바람과 물, 향기 같은 감각적인 부분들을 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4D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런 2D, 3D, 4D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콘들의 색상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살표가 빨간색이면 X축 가로 방향, 연두색이면 세로 방향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각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빨간색 큰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늘려주면 좌우로 동시에 오브젝트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두색 포인트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위아래로 동시에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파란색 포인트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공간감을 통해서 앞뒤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늘렸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각각의 색깔로 네모난 아이콘이 있는데 각각의 축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360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회전할 경우에도 빨간색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고요. 파란색 라인은 이렇게. 각각의 축으로 색상을 보시면서 오브젝트를 회전하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자주색의 라인이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오브젝트를 크기를 키우거나 오브젝트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브젝트를 계속해서 움직였더니 이 축이 굉장히 틀어졌죠. 다시 이 오브젝트를 지우고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이런 아이콘이었는데 오브젝트를 회전을 여러 번 했더니 이렇게 회전하는 축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기즈모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회전한 만큼 그대로 각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브젝트를 회전하고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우리가 옆으로 그대로 옮겨주고 싶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옮겨지게 되겠죠. 물론 방금 제가 옮긴 것처럼 이 연두색의 네모 아이콘을 이용해서 그대로 옮겨질 수 있겠지만 미세하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왼쪽에 3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3개라는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기즈모가 다시 원래 방향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3개의 아이콘은 말 그대로 월드, 이 월드축을 기준으로 다시 피봇을 기즈모를 되돌려주는 그런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고요. 다시 비활성화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대로 내가 마지막에 회전했던 방향대로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이게 불편할 경우에는 월드축으로 3개의 아이콘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즈모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옆에 메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이 일반적인 점토 브러쉬를 눌렀을 때는 브러쉬의 크기와 강도, 대칭 이 3가지 아이콘이 나왔었는데 기즈모를 활성화했더니 좀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 복제, 인스턴스, 그룹, 피벗, 스냅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이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복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오브젝트가 복사가 됐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씬 항목으로 가서 보시면 오브젝트가 두 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그대로 복사하고 싶을 때 복제를 눌러주면 손쉽게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는 각각의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따로따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첫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게요.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인스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복사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복제와 인스턴스의 개념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브러쉬를 이용해서 방금 인스턴스로 복제한 오브젝트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위아래가 같이 작업이 되죠. 이 인스턴스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복사는 하지만 작업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는 분리되어 있지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고 움직임도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이 씬 리스트에서도 오브젝트가 3개로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을 중간에 끊어줄 수도 있는데, 이 씬 항목에서 인스턴스 해제를 눌러주게 되면 더 이상 같이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위아래가 이제 따로따로 작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더 이상 같이 작업이 되지 않고요. 일정한 작업까지는 같이 작업을 하다가 이후에는 끊어주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인스턴스 해제를 통해서 분리시켜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기준으로 가서 피봇이 있는데요. 피봇은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피봇이 활성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피봇을 누른 다음에 옮겨줄 수가 있어요. 다시 선택을 해제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 동그란 스피어 오브젝트는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여기 중앙 오브젝트의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서 회전했는데 이 피봇을 이용해서 이 기준점을 바꿔주게 될 경우에 다시 피봇을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관절의 움직임을 좀 쉽게 움직여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냅이 있는데요. 스냅을 누르게 되면 옆에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90으로 나타나 있는데 숫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45도만큼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수치를 90으로 옮겨주게 되면 이렇게 90도씩 움직이게 되죠. 정확하게 회전을 주고 싶을 때는 이 스냅을 활성화시켜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도 스냅이 있는데 이번엔 화살표 모양으로 스냅이 있죠. 이 스냅을 활성화하시게 되면 0.1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움직임에 대해서 좌표에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0.1의 수치만큼 화면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규격화된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스냅을 통해서 이렇게 바닥에 걸리는 기능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즈모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도형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노마드 스컬프에서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도형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 씬 항목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씬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줄게요.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프리미티브 항목에 상자, 구체, 원통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타나 있죠. 상자를 먼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상자를 불러오게 되면 화면 중앙 상단에 편집 툴이 나타났어요. 편집, 거울, 검증 이렇게 3가지 아이콘이 있고요. 기즈모가 나타나 있는데 기즈모의 상태가 조금 달라졌죠. 기즈모는 오브젝트를 편집을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각각의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건 동일하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빨간색 큰 포인트를 눌러주면 좌우로 늘어나는 것도 동일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작은색, 빨간색 포인트가 1개가 더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더 있죠. 이거를 이쪽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면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면만 줄였다가 늘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빨간색 큰 포인트는 좌우가 동시에 먹었는데 작은 포인트는 한쪽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작은 포인트들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포인트가 있는 면만 줄였다가 늘릴 수가 있고, 큰 포인트는 양쪽이 동시에 늘렸다가 줄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울을 눌러볼게요. 거울을 누르면 화면의 중앙을 기준으로 제가 이만큼 옮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동일하게 오브젝트가 나타났는데, 아직은 오브젝트가 활성화가 된 게 아니고 미리 보기 상태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는 보였던 그런 스컬핑 브러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아직은 오브젝트가 편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컬핑을 할 수가 없는, 조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양들을,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검증을 눌러주게 되면 드디어 오른쪽에 스컬핑 브러쉬가 나타나게 됐고요.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거울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복사를 했잖아요.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면 같이 움직이게 되죠. 여기 왼쪽 상단에 C 항목에 가서 보시면 미러라는 항목 아래에 박스라고 되어 있죠. 박스로 되어 있고 오브젝트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오브젝트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씬 리스트에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구체를 눌러볼게요. 구체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 중앙에 거울과 검증 두 가지만 있죠. 기즈모 아이콘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옮겨준 다음에 거울을 눌러주게 되면 반대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편집 과정이 끝났다면 검증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추가를 통해서 원통을 만들어 볼게요. 자, 원통을 누르게 되면 이 상단의 편집 툴이 좀 달라졌죠. 구멍, 반지름, 편집, 거울, 검증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즈모를 보시면 박스와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연두색의 작은 포인트가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위아래가 선택한 포인트에 인접한 면만 움직이게 되고 아랫면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윗면은 그대로 있고 아랫면만 움직이게 되죠. 이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오브젝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주색의 작은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원통의 둘레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돼요. 관통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 작은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이 두께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름에 포인트가 한 개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탭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에 포인트가 두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주색 포인트도 두 개로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자주색 포인트를 별도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마름 목골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두께의 구멍의 두께를 별도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삭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원한체를 눌러 볼게요. 도너츠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작은 자주색 포인트가 있죠. 이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링의 크기가 커집니다. 하지만 링의 두께는 고정인 채로 이 링의 크기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작은 연두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은 연두색 포인트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링의 크기는 고정인 채로 링의 두께만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증하게 되면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추가를 통해서 원뿔을 만들어 줄게요. 원뿔은 이제 다른 기능들을 이제 보셨으니까 되게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랫면의 너비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높이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면체. 20면체의 기즈모 아이콘은 뭐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약간 다각형의 형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UV 구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평면은 이제 플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평평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덩어리감이 없는 그냥 종이 같은 얇은 폴리곤 덩어리고요. 자, 여기에서 원반을 눌러주게 되면은 네모난 이미지가 동그랗게 바뀌었습니다. 오브젝트를 바닥에 깔아놓고 싶을 때 그런 바닥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트라이플레이너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재밌습니다. 자, 각각의 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건 다른 오브젝트와 동일하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뒤로, 오른쪽, 아래, 편집, 거울, 검증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트라이플레이너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마스크가 바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스크로 이 측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오브젝트에 바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준 모양에 따라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마스크 해제, 지우개 모양의 마스크 해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고 마스크를 반대로 또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통되는 느낌으로 오브젝트를 바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듯이 다각형 이 세 면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이용해서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지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복잡한 구조를 좀 손쉽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귀여운 오브젝트를 굉장히 또 한 번의 그림을 통해서 바로 모델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좀 재미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즈모를 이용한 컨트롤하는 방법과 기즈모의 여러 가지 기능, 그리고 노마드 스컬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불러오는 방법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즈모에 대한 기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